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은 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입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거의 준비됐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하면서 성패를 거듭해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에 핵탄두를 운반할 능력을 갖추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국이 막지 못하고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적에 대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인 과학자 37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핵 전문가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어제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우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 같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존속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서한에서 자신들의 목표는 핵 합의에 대한 현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이 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차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이란은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과 농축 우라늄 수출 금지 등 핵 합의 의무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이란이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는 수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이란 핵 합의가 주변국들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데도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정부군의 휴전 위반을 주장하며 이달 말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평화회담 참가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온건파 반군 단체 연합인 자유시리아군은 어제 성명에서 시리아 전역에 발효된 휴전을 존중하지만 시리아 정권과 그 동맹들이 자주 중대한 휴전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군들은 또 시리아군의 모든 진격은 휴전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휴전 무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은 이라크에서 지난해 테러와 각종 폭력 행위 등으로 민간인 6,800여 명이 숨지고 12,3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이라크 지원단은 그러나 최근 몇 개월간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가 집계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실제 사상자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얀 쿠비스 유엔 이라크 특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모술에서 손실을 입자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이라크에서 사망한 민간인 규모는 7,500여 명이었습니다. 터키 언론들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이스탄불 나이트클럽에 테러 공격을 가한 용의자들 중 한 명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촬영된 이 영상에는 이스탄불 탁심 광장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앞서 터키 당국도 보안 카메라 영상에 찍힌 용의자의 흐릿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터키 부총리는 어제 당국이 테러 용의자의 지문과 신상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번 테러와 관련해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테러는 무장괴한이 레이나 라이트클럽 외곽에서 경찰관 1명과 민간인 1명을 총격 살해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총격범은 이어 600여 명이 모여있던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39명을 살해하고 7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함정 2척이 필리핀 해군과의 교류를 위해 오늘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두 나라 해군은 나흘 일정으로 이뤄지는 러시아 함정의 친선 방문 기간 중 테러와 해적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필리핀에 군사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돕지 않고 있다고 다시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울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1,417명으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는 3m까지 일고 서해 북부는 1m 아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돕지 않는다면서 중국을 다시 한번 비난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이제 막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작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 측 켈리앤 코노웨이 백악관 고문 내정자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팀과 의논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또 다른 트위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전적으로 일방적인 미국과의 무역으로 엄청난 돈과 부를 가져가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을 돕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달 11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중국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이 취임 후 북핵 문제를 우선 과제로 다룰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3일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공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이자 동북아시아의 주요국으로서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추진하는 데 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 토론에 적극 참여했고 유관 당사자들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여러 결의를 통과시켰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트위터를 통해 북핵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언급이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핵 문제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핵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북핵 문제 언급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 2건을 채택했는데요. 올해는 이 제재들이 사실상 본격화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제재를 이행할지 또 이것이 북한 정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2로 역대 최강으로 불리면서 3월 채택된 대북 결의 2270호의 공백과 허점을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1월 채택된 결의 2322로는 통상 각국이 채택 후 91일 전후에 자국법에 편입시키는 관례에 비춰볼 때 2017년 초부터 본격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석탄 수출량이 실제로 줄어들지 여부입니다. 2322로는 2017년부터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 절차로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들의 매월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의 양과 지급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북한이 수출했던 석탄의 약 38%를 줄여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현금을 감소시키겠다는 게 안보리의 계산입니다. 2322로는 또 동과 니켈, 은, 아연 등 광물의 수출 금지와 북한이 제작하는 조형물이나 헬리콥터, 선박 등의 판매도 못하도록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제재 조치들이 2017년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힐지 또 북한 지도부에 어떤 심리적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역대 최강이라는 새 대북 제재도 핵심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이행에 나설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앨런 롬버그 연구원은 새 결의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북한의 외화 획득 역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난달 VOA에 말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때 민생용은 제재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중국이 마음껏 이용해왔지만 이런 허점이 새 결의에서는 메워졌다는 설명입니다. 롬버그 석자연구원은 그러나 문제는 이행 여부라면서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보리의 제재 외에 각국의 독자 제재도 새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적인 제재 법안에 포함시킨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를 한 제3국이나 기업 등의 제재를 가하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훈샹그룹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훈샹그룹은 직접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의 단순 거래에도 제재가 부과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 기업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펼쳐질 대북 혹은 대중 정책 방향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가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단행한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초강력 대북 압박 정책이 완화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확정할 경우 한국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현재의 대북 압박 기조에 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북한을 방문한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확대했는데 이런 조치가 실제 관련인들의 방북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322로 채택 후 아직까지 예고했던 독자 제재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유럽연합은 새해 초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2016년에 이미 북한 선박의 입항 전면 금지 등 초강경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내일 중국을 방문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사드 배치는 정부와 여야 간 구분 없이 공통의 인식과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야 하는 엄중한 국가 안보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에 탄핵 정국에서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지키고 있는 반면 야권을 중심으로는 사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사드 문제 등에 대해 면담할 예정입니다. 네, 2017년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순서인데요.
1차와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했던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처장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처장은 북한이 앞으로 제3의 장소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은밀히 이루어지는 우라늄 농축이 북한 핵 역량의 핵심이라면서 5차례 핵실험을 통해 이미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와 하이노넨 사무처장과의 대담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기술 수준에 도달해야 핵개발 완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When I think about any nuclear program, they are very compartmentalized. And the people 핵 프로그램은 워낙 독립적으로 운영돼서 외교관들이 정확한 실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2017년 북한 핵개발 완성을 언급한 태영호 전 공사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정치적 측면을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은 1년 뒤 추가 핵실험을 한 뒤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실험을 다 마쳤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핵실험은 기술적 진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많은 경우 외부의 핵 역량과 억지력을 과시하려고도 실시하니까요. 5차례라는 횟수는 상당히 많은 핵실험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중요한 이정표에 다가섰거나 이미 도달했을 겁니다. 5차 핵실험은 20에서 30킬로톤으로 추정되고 이는 상당한 위력입니다. 정치적 측면을 제외하고 핵과학자나 국제원자력기구가 보는 기술적 핵개발 완성은 그럼 어느 지점인가요? for the IAEA, the finish line has all been passed because North Korea has got enough nuclear material and 국제원자력기구 관점에선 북한은 이미 그 선을 넘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핵물질과 핵개발 기반 시설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대신 비행기로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파키스탄이 바로 그런 방식을 계획했죠. 만약 북한이 비행기에 핵무기를 실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은 이를 일일이 막아내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핵개발 완성은 그렇게 단순히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그 과정에 어느 수준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their scientists are good. There's no doubt in my mind. They are talented people. They are dedicated people. They got an infrastructure. 북한 과학자들은 우수합니다. 재능이 많고 헌신적이죠.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기자재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현대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 지식, 자원을 두루 갖고 있습니다. 또 핵개발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1950년대 초 소련이나 1960년대 중국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판단하는 핵무기의 질과 성공이 우리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설령 최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해도 수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 역량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3차례 핵실험을 감행했고 그중 2차례는 지난해 이루어졌습니다. 늘어난 핵실험 횟수를 핵개발의 가속도가 붙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Could be, but we don't know the exact purpose of the test. I think that the first question here is that are they 그럴 수도 있지만 각 실험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같은 핵무기를 연속으로 시험한 건지 아니면 한 번은 플루토늄 또 다른 한 번은 우라늄을 이용해 폭발시킨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5차례 핵실험의 성격 역시 북한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중 한 차례의 폭발력은 미미해서 실패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작은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시험한 것일 수 있죠. 파키스탄, 인도,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5차례 핵실험을 한 뒤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바로 그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혹은 미래의 북한 핵무기 숫자가 자주 제시됩니다. 객관적 수치를 산출하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You know, I take those numbers somewhat differently. I'm not challenging those. I think that they are the best available numbers.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현재 추정 수치는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핵물질 양을 근거로 하는데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플루토늄 8kg보다 훨씬 적은 2에서 4kg만으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도 고성능 핵무기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 기준 25kg이 아니라 10에서 15kg 정도 소요되고요. 그럼 북한 핵무기 추정치는 2배로 확대되죠. 하지만 핵물질 외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전기, 고성능 폭약 등이 충분한지도 변수고 북한의 핵시설 운용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시설에선 더 많은 핵물질 손실이 발생하니까요. 이 모든 걸 고려하면 북한의 실제 핵무기 보유량과 최대 추정치는 알려진 것보다 놀랄 만큼 적을 겁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Even if the reactor doesn't operate the way it's supposed, this reactor is producing fairly little. 영변 원자로에서 추출된 플루토늄 양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입니다. 가장 불확실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라늄 농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제한된 역량을 가진 영변 우라늄 시설에선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디선가 다른 한 개 혹은 복수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 중일 것이고 이게 북한 핵 역량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전기 공급과 원심 분리기 제작에 사용되는 마레이 진강이나 탄소 섬유와 같은 원자재가 변수입니다. 북한이 자체 제작하려고 시도 중이고 그들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등의 동결을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The first step of the freeze should be full complete declaration from North Korea what they have, what they own. 처음부터 동결을 넘어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모든 핵 프로그램과 관련 장소, 개발 이력에 대한 완전한 신고가 첫 단계가 돼야 합니다. 북한이 일부 내용을 조작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정보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이 핵 활동을 단지 중단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북한이 2003년 플루토늄 생산을 즉시 재개해 3년 뒤 첫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은 모든 설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핵물질을 재생산했던 겁니다. 현재 북한의 핵 개발과 역량 중 가장 우려되는 측면은 무엇이죠? I think that for me are the unknowns. What is the real status of the uranium enrichment program?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가장 우려됩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실태와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핵무기 개발 수준과 역량 등이 거기 포함됩니다. 사실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습니다. 북한이 얼마만큼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와 핵무기 공격의 표적이 어딘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북한으로선 가령 핵무기 소형화와 수소탄 개발을 위해서라도 추가 핵실험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To put it to normal Musudan missile or something like that, probably doesn't need to be that small.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면 소형화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하지만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핵탄두가 그렇게 작을 필요도 없습니다. 훨씬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수소탄 개발은 북한에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갖춘 다른 나라들도 오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개발이 증폭 핵 분열탄을 가리키는 건지 혹은 일종의 핵분열 반응을 시작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트리튬, 삼중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여기에 필요한 북한의 원자료 역량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 동향을 위성 사진으로 판독하는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I have been a bit critical to some of this, and not so much, I think, for ISIS, but some other ones that people. 저는 그런 시도에 다소 비판적입니다. 위성 사진에서 너무 많은 걸 읽으려는 경향 때문이죠. 가령 북한 핵시설 옆에 노란색 물질이 쌓여 있다고 해서 우라늄 농축 원료인 옐로 케이크로 결론 짓는 식이어선 안 됩니다. 올해부터 적외선 영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핵시설 가동 여부를 굳이 증기 분출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선 위성 사진 외에 핵설비 조달 정보, 과학 보고서, 인적 정보 등 복수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과학국제안보연구소를 제외한 민간 연구소 등은 너무 위성 사진에만 의존한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핵실험 행태를 통해 그들이 주안점을 두는 측면이나 달라진 부분을 유추해 볼 수는 없습니까? What is also striking to me is that, over these years, they have become very good in concealing the experiment. There is no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관련 정보를 감추는데 매우 능숙해졌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뚜렷한 사전 조짐 없이 신속히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물질을 공기 중에 누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 사용 여부나 위력 등을 감춰 실제보다 핵 능력을 과장할 목적이거나 반대로 이미 상당한 역량을 갖췄다는 걸 숨기려는 목적일 수 있죠. 정보기관이나 연구소가 정황적 증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포착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설명으로도 들리는데요. One day, I think that they will do a test in some other place. If I were them, I would do. 수많은 산과 터널을 갖고 있는 북한은 언젠가 다른 장소에서 핵실험을 할 겁니다. 현재 사용 중인 풍계리 실험장은 한계가 다다를 테니까요. 따라서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됩니다. 그게 북한이 원하는 바입니다. 핵활동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외부에서 영변 원심 분리기 시설이나 원자로에만 신경 쓰길 바랄 거고요. 핵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북한은 이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을 겁니다. 핵 개발 시설을 영변에 정렬시켜 타격 대상을 만드는 대신 이를 보호하고 은닉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옛 소련과 이란 모두 그렇게 했고 여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로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려다 실패한 사례가 보도됐었는데 이런 공격이 결국 성공할 수 있을까요? Yes, I think so. Stuxnet was successful in Iranian case. Now the problem at this point 그렇게 of time, 봅니다. if you turn 미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공격하는데 사이버 무기 스턱스넷을 활용한 뒤 북한도 위험을 자각하고 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 외부에서 사들이는 핵시설 공정 제어 장치를 오염시키는 방식이었는데 비슷한 장비를 사용하는 북한이 이미 대책을 마련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북한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고 시도된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역량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미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와 함께 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1,417명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로 인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주된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모두 1,417명으로 집계됐다고 한국통일부가 3일 밝혔습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11% 늘어난 수치로 이로써 지난해 말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3211명을 기록했습니다. 탈북민의 수가 이처럼 뚜렷하게 늘어난 것은 2011년 말 북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2009년 2,914명까지 기록했던 탈북민은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와 탈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으로 2011년 2,706명에서 2012년엔 1,502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어 2013년엔 1,514명으로 보합세를 보이다가 2014년 1,397명, 2015년 1,276명으로 또다시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탈북민들의 특징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층과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이 늘어난 점을 꼽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꺼번에 한국에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석차 홍콩을 방문한 북한의 수학 영재도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가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 것은 고위급 인사의 망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서울에서 망명 이후 처음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망명 배경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를 꼽았습니다. 저는 탈북하기 위해 북한 대사관을 벗어나는 순간 제 자식들에게 오늘 이 순간 내가 너희들이 너의 사슬을 끊어주니 자유롭게 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탈북민의 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 이런 김정은 정권의 공포 통치와 강력해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의 공포 통치의 영향 때문이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 때문에 상납금의 압박에 시달림으로써 그리고 북한 체제, 김정은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탈북자들의 숫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어지럽히는 독초라고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김 위원장이 세도주의와 관료주의 청산을 강조한 것은 올해에도 공포통치를 지속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신년사에도 보면 세도제의 관료주의를 계속해서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공포통치를 통한 숙청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숙청의 두려움에 떠는 엘리트들은 계속해서 탈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올 들어 한층 더 강력해질 전망이어서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도 더 큰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로 선출된 미국 상원과 하원 회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된 제115대 의회가 3일 개원합니다. 공화당의 백악관까지 장악한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인 200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런 정치 지형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 K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VOA에 대북 정책은 대체로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Something which we've seen support both on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side for increased sanctions and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The one area where difference may come 스탠거론 국장은 지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지해왔다며 다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두 당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다루는 상하원 외교위원회 지도부는 114대 의회와 같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지난 12월 초 확정한 하원 위원장 인선에서는 지한파인 에드 로이스 의원이 외교위원장직을 유지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을 언급해 새 회기에도 북한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미국은 이란, 북한,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등으로부터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14대 의회에서 북한 제재 이행법과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등 한반도 관련 법안 통과를 주도한 로이스 위원장의 임기는 2018년까지입니다. 민주당 측 간사는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던 지한파 엘리엇 엥겔 의원입니다. 외교위 소속이자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넬리 하원 의원도 새 회기에 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에 활발히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넬리 의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다음 회기에도 계속 주도적으로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제재에서 인도주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연초에 소속 위원회를 확정한 뒤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밥 코커 의원이 위원장직을 유지할 전망이며 민주당은 벤 카든 의원이 계속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한국을 방문한 피트 세션스 의원 등 미 하원 의원단은 115대 회기에도 미한 동맹이 공고히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11월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의원단에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한 문제가 최상위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15대 의회에서는 일부 지한파 의원들이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마크 커크 상원의원과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재선에 실패했고 한국전 참전 용사인 찰스 랭글 하원의원은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새해 첫날부터 남중국해에서 훈련했는데요. 타이완이 이에 맞서서 방공 미사일 지휘부를 통합 개편하고 대항모 미사일을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의 공공기관 공격이 잦았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에서 당국이 대규모 대테러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오늘 미국의 115대 의회가 개원하는데요. 연방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부 정책들이 폐기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예.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들 또 의회 구성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새해 벽두부터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투입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타이완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기존 국방부 산하에 흩어져 있던 방공 미사일 지휘부를 통합 확대 개편해서 공군 사령부로 만들고요. 대항공모함 미사일을 양산하기로 하는 방공작전 체제 개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령부면은 제일 큰 규모의 부대인데요. 예. 타이완 주변에 대한 미사일 방어에 주력하는 새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현지 유력지 연합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타이완 당국이 최근 커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는 3월부터 이런 계획을 본격 가동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예.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최근 활발하게 기동하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하겠는데요. 예. 이 랴오닝함하고 미사일 구축함 3척, 또 미사일 호위함 2척으로 구성된 중국 항모 전단이 지난달 한반도 인근 서해로 진출했을 때 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시위성 기동으로 해석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 랴오닝함 전단이 이후 동중국해로 나갔다가 서태평양을 거쳐서 지난 1일 남중국해에서 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랴오닝함이 움직이고 있는 항로가요, 모두 타이완 인근에 걸쳐서 사실상 타이완 주위를 일주한 셈이기 때문에 이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예. 이 펑스관 타이완 국방부 장관이 지난주에 적의 위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전투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대응 태세를 한 단계 높일 것을 전군에 지시했습니다. 예. 어제 외신들이 랴오닝함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전해주기도 했는데 네. 이 타이완 당국이 랴오닝함이 움직이는 이 경로를 쫓아서 외신에 공개를 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완 국방부가요, 지난달 랴오닝함이 이끄는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서해로 나갔다가 동중국해로 진입했을 때부터 F-16 전투기로 경계하는 동시에 RF-16 정찰기로 항로를 촬영해서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랴오닝함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외신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중국은 랴오닝함 전단의 이 첫 서태평양 진출과 인근 해역의 항행이 파장을 일으키게 되니까 연도 계획에 따른 평범한 훈련 일정이라고 설명을 하다가 지난 1일 관영 CCTV를 통해서 남중국해에서 젠15 함재기 이착륙 훈련 등을 진행한 모습을 최초로 공개하게 된 예. 거죠. 이런 움직임에 맞서서 이제 타이완 군 당국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네. 특히 이제 확대 편성되는 공군 방공 미사일 사령부 여기는 어떤 조직입니까? 현재 텐궁 2호, 텐궁 3호, 패트리엇 팩 3호를 비롯해서 방어용 지대공 미사일하고 슝펑 2호, 순항 미사일 등을 운영하는 부대가 타이완 군 3개 군단에 분산되어 있는데요. 예. 이들 지휘부를 하나로 묶어서 오는 3월 공군 방공 미사일 사령부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 미사일 작전을 지휘하는 조직을 일원화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예, 미사일 방어망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네. 항공모함을 잡는 그런 미사일도 만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최근 함대함 미사일 슝펑 3호의 개량형 60기를 양산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사거리 300km입니다. 슝펑 3호가. 이 중국의 첫 항공모함 취역을 앞둔 시점부터 타이완 당국이 미국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개발한 미사일이 바로 슝펑 3호인데요. 예. 현재 개량형 완성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조만간 양산이 가능한 상태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예. 타이완이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완 정부 산하 방위산업 연구기관인 중산과학연구원이요, 얼마 전에 텐궁 3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예. 텐궁 3호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배에 싣고 다니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예. 타이완 당국이 텐궁 3호를 통해서 중국에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중국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젠20 스텔스 전투기까지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에서 이 테러를 척결하겠다면서 대규모로 결의 대회를 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31일 카스와 우르무치 또 바잉궈렁 멍구 자치주를 포함한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일대에서 대규모 대테러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고 오늘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가운데 가장 큰 행사가 진행된 우르무치에서는요, 중국 공안 특공대원 1,000명하고 전투공안 2,000명이 실탄으로 무장한 채 중대형 폭발물 방호 차량과 장갑차를 비롯한 군사 장비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예, 이 대회에서 중무장한 공안 병력 장비들이 참여를 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장한 공안 병력들은요, 대테러 대응 훈련하고 인질 구출 모의 시범을 진행을 했고요. 예. 얼마 전에 신장자치구 일대에서 일제히 설치된 24시간 공안 초소를 방어하는 작전을 시연했습니다. 대회 직후 무장 병력하고 장비들은 신장자치구 일대 도심 지역을 행진해서 주민들의 눈길을 끌어모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해부터 중국 당국이 이 소수민족 자치구에서 이 대규모로 대테러 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현지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원하는 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중국 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해석하고 있는데요. 예.
중국 당국이 지난 10월 왕이 외교부장이 위구르 독립 세력을 테러 분자들로 규정해서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에 관련 충돌에 강경 대응을 예고를 해왔는데요. 예. 왕 부장이 말한 테러란 게 최근 위구르 독립운동 단체의 자폭 공격으로 중국 공안과 외교관들이 잇따라 숨지거나 다친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지난달 28일 신장자치구 남서부 모위현에서 공산당위원회 청사를 노린 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5명이 숨졌습니다. 예. 또 지난해 9월에는 신장자치구에 있는 무허가 무기 공장을 기습 단속하던 공안이 자살폭탄 공격을 받아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 중에는 예청현 공안국장도 있었습니다. 네. 또 앞선 지난 8월 말에는 이웃나라 키르기스스탄의 중국 대사관에 이 위구르 독립주의 무장 조직원이 자살폭탄을 공격을 가해서 시설 일부가 파괴되고 직원 4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이들 사건을 직접 감행하거나 배후 조종한 혐의로 위구르 독립운동 세력을 상당수 체포하고요. 사건 발생 지역 일대 통행을 전면 차단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의회 연방 상원과 하원이 오늘 문을 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115대 의회가 오늘 정오에 의원 선서를 하고 회기를 시작하는데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선전하면서 의회에서 다수당의 자리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예. 오는 20일에는 또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공화당이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 이후에 10년 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워싱턴 정가가 공화당의 영향력 아래 강력하게 놓이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출신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시행한 여러 정책들 이 가운데는 폐기될 위험에 놓여 있는 그런 정책들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폐기가 논의 시작이 될 사안으로 꼽히는 것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제도 일명 오바마 케어인데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당시에 당선이 되면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 역시 오바마 케어 시행을 규정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네. 오바마 케어 예산 배정을 중단함으로써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환경 관련 정책에도 공화당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 에너지 산업을 규제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에너지 정책 폐지 논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또 지난 2008년 미국의 경제 침체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강력한 경제 규제 역시 폐지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규제가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이제 미국 의회 권력을 지금 공화당이 장악을 한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다수의 힘만으로 뭐 다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의회에서 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여러 장치들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요.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원들이 상대방 논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예. 절차 투표에서 6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 상원 의원이 60명에 못 미치는 52명이기 때문에 예. 공화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회기에 어떤 그 주요 안건들이 관심을 모을지 좀 알아봤고요. 자, 115대 의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연방 상원은 말씀드렸듯이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석 모자라는 48석입니다. 예. 100명으로 구성되는 상원 의원 중에 또 여성이 21명인데요. 이번에 처음 상원 의원이 된 7명 중에 여성이 4명입니다. 초선 상원 의원 중 여성이 더 많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여성 의원 중에 16명이 민주당, 5명이 공화당이고요. 흑인 여성 의원이 3명, 중남미계 여성 의원이 4명이나 됩니다. 예.
또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241석, 민주당은 194석인데요. 52명의 초선 의원 가운데 공화당이 27명으로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의회 지도부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새 대표로 찰스 슈머 상원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이 슈머 의원은 지난 회기를 끝으로 은퇴한 해리 리드 대표의 뒤를 잇게 됩니다. 이 민주당 하원 대표는 낸시 펠로시 의원이 다시 맡게 됐고요. 네. 공화당은 역시 지난 회기에 마찬가지로 미치 매코넬 의원이 공화당 상원 대표 자리를, 또 폴라이원 의원이 하원 의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예. 올 초에 이제 상원에서 주목해야 할 그런 일들도 있죠. 특히 이제 새 행정부에서 지명된 강력급 인사에 대한 인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원은 15명의 정부 부서 장관하고 6명의 강력급 인사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 이 절차 역시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 2-3명만 민주당 의원 측에 가담하면 인준안이 부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자, 우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의 경우 석유기업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 출신인데 외교 경험이 전혀 없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관리들과 가깝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 지명자는 월가 출신인데요. 파산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기업들의 파산을 통해서 부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경우는 의회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하지만 군 출신은 퇴역 이후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매티스 장군이 2013년에 퇴역해서 아직 7년이 되지 않았죠. 그렇군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시기에 의회 출범이니만큼 좀 초반에는 좀 열기가 뜨거울 것 같네요. 네. 예.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3m까지 일고요. 서해북부는 1m 아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양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8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1도고요. 희천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사리온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구름이 조금 낍니다.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1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5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 기온은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해상 대부분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1에서 2m, 먼 바다는 3m까지 일고 서해 북부는 1m 아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월 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은 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입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거의 준비됐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하면서 성패를 거듭해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핵탄두를 운반할 능력을 갖추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국이 막지 못하고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적에 대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인 과학자 37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핵 전문가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어제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 같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존속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서한에서 자신들의 목표는 핵합의에 대한 현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이 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차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이란은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과 농축 우라늄 수출 금지 등 핵합의 의무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이란이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는 수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정부군의 휴전 위반을 주장하며 이달 말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평화회담 참가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온건파 반군단체 연합인 자유시리아군은 어제 성명에서 시리아 전역에 발효된 휴전을 존중하지만 시리아 정권과 그 동맹들이 자주 중대한 휴전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군들은 또 시리아군의 모든 진격은 휴전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휴전 무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은 이라크에서 지난해 테러와 각종 폭력 행위 등으로 민간인 6,800여 명이 숨지고 12,3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이라크 지원단은 그러나 최근 몇 개월간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가 집계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실제 사상자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엔은 또 지난달 말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겨냥한 폭탄 공격이 주목할 만큼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상자 규모는 이전에 비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얀쿠비스 유엔 이라크 특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모술에서 손실을 입자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함정 2척이 필리핀 해군과의 교류를 위해 오늘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두 나라 해군은 나흘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러시아 함정의 친선 방문 기간 중 테러와 해적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필리핀에 군사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또 필리핀 해군과 공동 해상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해군과도 훈련을 실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남부 광저우성 보건당국은 H7N9 조류독감의 새로운 인체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겨울 들어 중국 내에서 조류독감이 인간에게 전염된 경우는 모두 19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조류독감에 추가 감염된 남성은 닭고기 유통업자로 현재 첸난 자치군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조류독감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미 감염된 19명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